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죽던 날 말이에요.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충격을 5천만 국민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그날 말입니다. IMF. 그 세 글자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나라가 갑자기 빚쟁이 국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거였습니다. 달러가 8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등하는 걸 보면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다. 그런 절망감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40대 중반, 한 회사에서 20년을 충성하며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아내와 함께 TV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부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 같은 시간들이라는 것. 오늘은 그 지옥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당시를 경험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지옥의 문이 열리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5천만 국민. 1997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제 선진국이다. OECD 가입했다. 곧 일본을 추월한다. 얼마나 순진했던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제깍거리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은행들은 부실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은 위험하다며 돈을 빼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는 걸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무능했습니다. 완전히 무능했어요.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아침에 1200원이던 달러가 점심에는 1500원, 저녁에는 1800원. 실시간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코은행, 동남은행.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아예 폭삭 주저앉았어요. 코스피가 하루에 10%, 20%씩 떨어지는 게 일상이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회사 김 과장님이 그랬어요. 집 한 채 값을 주식에 넣었다가 90% 날렸어요. 그날 김 과장님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는데 50대 남자가 아이처럼 오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바보였다. 내가 욕심쟁이였다. 집사람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나의 미래일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대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졌어요. 기아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망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한보그룹, 산미그룹, 진로그룹, 재벌이라고 불리던 큰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그 회사들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쳐 일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20년, 30년 충성한 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IMF에 손을 벌린 거예요. 그날 밤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할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망쳤는데.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가 망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였는데 그 대가는 끔찍했어요. 정부 지출 줄여라, 공무원 자르고, 금리 올리고, 시장 개방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거였어요. 주권을 포기하고 식민지가 되라는 소리였습니다. IMF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경제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국가인지 속국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은 죽었다. 이후 피해 숙청이 시작되다 40대 가장들의 무덤, IMF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진짜 지옥이 열렸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집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회사들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월급 많이 받는 중년층부터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명예퇴직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강제 해고였어요. 자발적으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강제로 내보낼까요? 선택권이 있는 척했지만 결국 똑같았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300명 중 100명을 자르기로 했어요. 3명 중 1명은 죽어야 한다는 거였죠. 매일매일이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료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뒷담화하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지옥이 됐어요. 부장급 이상은 거의 다 잘렸어요. 고연봉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아웃이었거든요. 20년, 30년을 한 회사에 바친 베테랑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받으며 쫓겨났어요. 최 부장님은 정말 불쌍했어요. 그 나이가 고3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한 달 동안 거짓말을 했대요. 매일 아침에 정장을 입고 집을 나와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아내가 눈치채고 큰 싸움이 났다고 해요. 당신이 해고된 걸 왜 숨겼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저도 결국 그 지옥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어요.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에 응하시겠습니까? 20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저를 내던지는 거였어요. 퇴직금 봉투를 받을 때의 그 굴욕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게 20년의 값인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고 절망적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은 뭐라고 하지? 이제 정말 어떻게 살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40대 중반에 갑자기 실업자가 되니까 앞이 캄캄했거든요. 다른 회사에 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돈도 없고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을 때 아내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울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밤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더 잔혹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많이 줘야 한다고, 경력이 맞지 않는다고 온갖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면접에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제가 그들 아버지 뻘 나이인데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직을 하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고됐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퇴직금은 바닥나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했는데 월급이 예전에 40%도 안 됐어요. 그래도 일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자며 자위했어요. 새 직장에서는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이 상사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갑자기 신입사원 취급받는 굴욕.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교육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정부는 뭘 했길래 이 지경이 됐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40대 중년 남성들을 향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3부 가정 파괴 작전. 우리 집도 지옥이 되었다. 해고의 충격은 직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지옥이 계속됐습니다. IMF는 우리의 직장만 빼앗은 게 아니라 가정까지 박살내버렸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경제적 기반이었어요. 주 수입원이었던 제 월급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흔들렸어요. 집세,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내가 급하게 일을 구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청소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50세가 다 된 아내가 20대 알바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아빠가 실업자가 되고 엄마가 일을 나가고 가정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아빠, 우리 집이 가난해진 거야. 둘째가 순진하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학원비부터 끊어야 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던 학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학원을 그만둬야 해요? 큰아이가 항의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왜 저만 못 다녀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아빠가 무능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잠깐 쉬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용돈도 줄 수 없었어요. 전에는 아이들이 용돈 주세요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줬는데 이제는 그 돈도 부담스러웠어요. 큰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아빠, 용돈 안 받아도 돼요라고 할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중학생 아이가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용돈도 못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식사도 간소해졌어요. 전에는 반찬 가짓수도 많고 가끔 고기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만 먹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어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집에서 해 먹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치킨 시켜 먹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옷도 새로 못 샀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옷이 작아져도 새로 사줄 수 없었어요. 친척들한테 물려받은 옷을 입히거나 중고장터에서 헌 옷을 사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집을 옮겨야 했다는 거예요.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더 작고 싼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이들도 왜 이사해야 해요? 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새 집은 전보다 훨씬 작고 낡았어요. 아이들이 각자 방을 쓰던 게 이제는 한 방을 같이 써야 했어요. 생활의 질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이사 첫날 밤, 온 가족이 새 집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팽팽해졌어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싸우게 됐어요. 전에는 웃어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큰 다툼이 됐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아내는 당신이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다른 집 남편들은 왜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저도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만 탓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밤마다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아이들도 상처받았어요. 부모가 매일 싸우니까 아이들이 위축되고 성격도 어두워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IMF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4부 국민 착취 프로젝트 금을 내놓아라. 1998년 1월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듣기 좋게 애국심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국민 재산 수탈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결혼 반지, 돌반지, 목걸이, 귀걸이, 국민들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거였어요. 언론에서는 감동적인 애국심이라고 찬양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미 해고로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한테 마지막 남은 금까지 내놓으라는 거였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가족 회의를 했어요. 우리도 뭔가 내놓아야 하나. 아내가 2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면서 말했어요.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신혼 때 제가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사준 반지였어요. 아내가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던 우리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라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국가가 중요하다. 개인의 추억보다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식으로요. 아이들 돌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돌 때 할머니가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라며 해준 작은 반지였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지청 앞에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대단한 애국심이다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0세 할머니가 평생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내놓는 모습,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까지 내놓는 모습, 정말 처참했어요. 어떤 나라가 국민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요? 정부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국민들이 마지막 재산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자랑했지만 그게 정말 자랑할 일인가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마지막 재산을 수탈해서 자랑하는 게 말이 되나요? 더 가증스러운 건 그 이후였어요. IMF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자 그때 금을 낸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줬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어요. 부동산을 싸게 사들이고 망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일부는 더 큰 부를 축적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과 함께 절약 운동도 시작됐어요. 전기를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쓰고 외식을 줄이고 모든 걸 아껴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정부 관료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국민들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계속 사치를 부렸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위기를 만든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피해자인 국민들만 희생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국산품 사용 운동도 있었어요.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사용하자는 거였는데 이것도 웃긴 일이었어요. 이미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는 상황에서 무슨 국산품을 사라는 건지. 결국 이런 운동들은 모두 국민들을 더 쥐어짜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의 마지막 재산과 여유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거든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국민들한테 희생하라, 참으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착취 프로젝트였습니다.
오, 사회 대혼란, 양육강식의 정글이 되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문명사회에서 원시사회로 퇴행한 거였습니다. 양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된 거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출근해도 저녁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전쟁터가 됐어요. 구조조정이 일상이 되었어요. 매주 누군가가 해고되고 매일 누군가가 짐을 싸서 나가고 직장이 아니라 도축장이 된 거예요. 가장 잔혹한 건 40대, 50대 중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거예요. 고연봉자 정리라는 명목으로 경험 많은 베테랑들을 모조리 내쫓았어요. 20년, 30년을 한 회사에 바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신은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평생의 노하우와 경험이 휴지 조각이 된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제가 만들어졌어요.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서 월급도 다르고 대우도 달랐어요. 정규직은 양반, 비정규직은 천민 취급받았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도 서로 다른 계급인 것처럼 대했어요. 은행들도 줄줄이 무너졌어요. 철밥통이라던 은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은행원들도 대량 해고됐고 많은 지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망한 은행들, 부실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헐값에 사들였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주도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 거예요. 제1은행, 한미은행,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이 외국계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사장 밑에서 일해야 하는 식민지가 된 거죠. 외국인 사장들은 한국의 정서나 문화는 개무시했어요. 오직 이익만 생각했고 직원들을 기계 부품 취급했어요. 성과 안 나오면 바로 해고, 나이 많으면 무조건 퇴출. 인간적인 배려, 그런 거 없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교육비 부담이 하늘을 찔렀어요. 대학 등록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서민들은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400만 원, 1년이면 800만 원이에요. 4년이면 3,200만 원.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산했어요. 아이 대학 보내려다가 집까지 날린 가정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학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못 보내면 뒤처질까봐 억지로 보냈지만 그 돈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의료비도 폭등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나이 든 부모님들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집값이 폭락했다가 몇 년 후에는 다시 폭등하고 서민들은 영원히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결혼도 사치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사회 전체의 불신이 팽배해졌어요. 정부도 믿을 수 없고 회사도 믿을 수 없고 은행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문명국가가 맞나요? 아니에요.
IMF 이후 우리나라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6부 가족 해체 작전 집안이 박살났다. IMF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가정이었어요. 직장을 빼앗고 재산을 털고 마지막에는 가정까지 박살내버린 거였어요. 경제적 압박으로 가족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했어요. 돈 문제로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내가 일을 나가면서 집안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살림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바깥일을 해야 하니까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방치됐어요. 부모가 모두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외로워했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 따로 먹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만나면 돈 얘기, 걱정 얘기뿐이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디서 구하지?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됐어요. 부부 관계도 악화됐어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크게 싸웠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갔어요. 당신이 미리 대비했어야지. 다른 집 남편들은 왜 안 그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이런 말들이 매일 오갔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위축됐어요. 집에서는 부모가 싸우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내성적이 되어갔어요. 특히 큰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중학생인데 벌써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친구들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아빠, 나는 대학 못 가는 거야. 큰아이가 물어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을 옮겨야 하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더 작고 열악한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했어요. 새 집은 전보다 훨씬 작고 낡았어요. 아이들이 각자 방을 쓰던 게 이제는 한 방을 나눠 써야 했어요. 생활의 질이 확 떨어진 거죠. 이사 첫날 밤, 온 가족이 작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식사의 질도 떨어졌어요. 전에는 여러 가지 반찬에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것만 먹었어요.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치킨 시켜 먹어요. 할 때마다 죄스러웠어요. 그런 것도 사줄 수 없는 가장이 된 거였어요. 옷도 새로 못 샀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옷이 작아져도 새로 사줄 수 없었어요. 친척들한테 물려받은 헌 옷을 입혀야 했어요. 학용품도 제대로 못 사줬어요. 새 학기에 필요한 책가방, 학용품들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가족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전에는 여름 휴가 때마다 바다나 계곡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제대로 챙길 수 없었어요. 케이크 하나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해야 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IMF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여유롭고 평화로웠던 가정이 팍팍하고 삭막한 곳이 된 거였어요. IMF는 우리의 경제만 파괴한 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7부 지옥에서 벗어나기, 악착같이 살아남기. 몇 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절박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1999년 말쯤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인 광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환율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걸렸거든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저도 2000년에 새로운 기회를 잡았어요. 작지만 전망이 있어 보이는 IT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월급은 여전히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새 회사에서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또 해고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보다 2배로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아내도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는 아빠, 우리 가족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났어요. 2001년쯤 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경제 전체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사람들 표정도 밝아졌어요. 하지만 IMF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번 경험한 그 공포, 그 절망감은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비상금으로 모아뒀어요. 사람들 성격도 바뀌었어요. IMF 이전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 되고 경계심도 많아졌어요.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동지로 보기보다는 경쟁자로 보게 됐어요. 저 사람과 나중에 누군가는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IMF 때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기는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잠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IMF가 남긴 트라우마는 오래도록 지속됐어요. 지금도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괜히 불안해져요. 그 시절을 겪은 우리 세대는 모두 비슷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회복됐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기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지옥을 경험해봤으니까 그보다 못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무리,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27년이 지난 지금
IMF 외환위기를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당시 40대, 50대였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해고의 공포, 가정 파탄의 절망, 경제적 궁핍의 고통, 모든 걸 다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텼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K-팝과 한류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강국. 이 모든 게 우리의 희생과 인내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은 IMF가 남긴 후유증이에요.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적어도 국가가 망할 위기는 넘겼고 국민들이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IMF가 그냥 역사 속의 한 사건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그 시절의 고통과 절망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겨낸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해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겨냈다. 이게 IMF 세대인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IMF를 이겨낸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보다 더한 지옥을 경험했지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면 못 이겨낼 것이 없어요. 27년 전 그 지옥 같은 겨울, 우리는 절망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의 기억이 있으시죠? 그 끔찍했던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깨달았던 순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때 어떻게 버텨내셨는지, 무엇이 힘이 되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우리의 증언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IMF 지옥에서 살아남은 우리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